오늘은 제가 읽은 책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조지 오웰 평론집 모든 예술은 프로파간다다 이 책이고요.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이나 이런 것들로 유명한 문학가, 소설가로 알려져 있는데 평론도 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평이나 평론도 문학의 한 갈래예요. 저는 이 프로파간다라는 키워드에 좀 꽂혀 있을 때여서 이 책을 구입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책은 아니었지만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주로 문학 평론이고요. 에세이 같은 것들도 중간중간 평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때 그 평론이 지금까지 유효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게 짚어볼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즐겁게 읽었던 책입니다. 조지 오웰 평론집 모든 예술은 프로파간다다. 출판사는 이론과 실천입니다. 조지 패커 였었고 하윤숙 님이 옮기셨네요. 시작해볼게요. 찰스 디킨스의 작품을 평론을 한 코너인데 3명의 사무원에서는 여성에게서 냄새가 난다로 함으로써 전형적인 계급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떠올랐던 게 영화 기생충이었어요. 그 봉준호 감독님 그의 역작이죠. 거기서도 다양한 계급에 대한 장치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들이 뭐 유학생, 명문대생, 오랜 연륜이 있는 운전기사, 가정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포장했지만 결국은 숨기지 못한 게 다송이한테 걸린 냄새잖아요. 그 냄새라는 모티프를 어디서 얻었을까 사실 영화 보면서 궁금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유서 깊은 내용이었구나. 찰스 디킨스의 작품에서도 드러나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더 역사가 깊은 내용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조예가 깊으신 분이라는 게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실제로 풍경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눈에는 결코 풍경이 보이지 않는다. 디킨스는 겉모습을 놀라울 정도로 묘사하면서도 많은 경우 과정을 묘사하지 못한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한국 드라마의 그런 점이 생각났어요. 요즘은 장르물이 발달을 해서 어떤 직업에 대해서 직업인으로서의 면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잘 보여주는 콘텐츠가 많아지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캐릭터의 직업은 그 캐릭터의 액세서리 같은 개념으로 소비가 됐던 것 같아요. 의사 이러면 되게 똑똑한 사람, 예술가 이러면 되게 감성적인 사람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만 드러났고 실제로 그 삶에 대해서는 딥하게 터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까지도 보여주는 경향이 있죠. 그 소설의 작법에 있어서도 시대적으로 발전해온 게 있을 거잖아요. 찰스 디킨스라는 대문호의 작품이지만 물론 조지 오웰도 찰스 디킨스는 정말 잘 쓴다, 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인물에 대한 모습 묘사는 너무 잘하지만 그 내면에 대한 얘기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문학에 대한 얘기지만 작가로서도 들어도 뭔가 영양가가 있는 얘기였다. 작가들이 항상 고민하게 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시각예술은 눈으로 보여지는 작업이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골몰하다 보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기고 가야겠다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같은 책을 2번 쓰려는 사람은 결코 한 번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사람들은 늘 대중소설 작가에게 똑같은 책을 계속 쓰기를 요구한다. 이거는 미술 작가들도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비구상도 하고 구상도 하고 있지만 비구상 작품이 좀 더 드러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갤러리나 대중분들은 호불호나 선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세요. 이걸 더 하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전혀 나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비구상만 하고 살 수는 없는데 나는 구상만 하고 살 수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 이것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물론 아니지만 예전에 제 후배도 일러스트로 잘 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거 말고도 다른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 작품이 너무 히트를 쳐버리니까 그것만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적으로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 괴롭다고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는 참 창작자들에게는 딜레마구나. 근데 사실 이렇게 계속 똑같은 거를 내놓으세요 하는 게 행복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주목받지도 못하는 작가들이 대부분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대중의 선택을 받고 관심을 받게 되면 오게 되는 부담감은 이런 부분이라는 거. 작가는 관심이 있을 때에만 창조할 수 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반박할 여지가 없죠. 작가 생활을 지속해 오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만든 모든 창작물은 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지만 정말 깊이 파고들려면 단순 흥미 이상이어야 된다. 적당한 관심이 아니라 정말 평생을 가져갈 만한 관심사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미술 작가든 글 쓰는 작가든 똑같겠죠. 웃을 만한 가치를 지닌 농담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사상이 숨어 있으며 대개는 체제 전복적인 사상이다. 디킨스는 권위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웃을 권위가 늘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쓸 수 있어 저속한 희극을 넘어설 수 있는 여지가 늘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그맨들이 진짜 똑똑하다고. 근데 그 말이 정말 맞아요. 사람들이 웃을 만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대화를 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혹은 극을 가지고 사람들을 웃길 수 있다는 거는 고도의 지적인 활동이고 사람이 어떤 것에 웃는지를 봤을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웃음에도 격이 있잖아요. 저속한 웃음이 있고 고급스러운 웃음이 있는 것 같아요. 등장인물이 아주 세심하게 유형별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유형의 독자가 이야기 속에서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을 찾을 수 있다. 작가들이 작업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보편성이라는 키워드하고 다 있어서 표시를 해놨어요. 한 번 더 읽어보려고. 사람들이 미술 작품은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뭐 문학처럼 내러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악처럼 즉각적인 그 감각으로만 다가오는 장르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쉽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문턱이 높다라고 느끼시는데 그 문턱을 낮춰주는 요소가 바로 보편성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복잡한 뭐 철학적, 미학적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그냥 사람이라면 모두가 맞아, 이거 내 얘기 같아 라고 느끼면 그 거리가 확 좁혀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오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내 친구가 한 것 같은 얘기 혹은 내 부모님, 내 할머니가 한 것 같은 얘기 그런 바이브로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게 작가들의 염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뭐 글 쓰는 작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보편성이라는 것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도 굉장히 숙제인데 아무튼 네, 그래서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무시당한 천재, 언제나 프루스트를 능가할 소설을 곧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집증 환자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그들은 다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는 때에만 천재였고 그런 시간은 웬만해서는 잘 오지 않았다. 창작자들 모두한테 뜨끔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술 활동만으로 생계를 전부 해결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창작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거든요. 누구에게나.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아마 잘 되시는 작가분들도 그러니까 창작 활동에만 집중한다고 하지만 정말 작품을 만드는 데에만 집중한다기보다 작가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들이 있거든요. 갤러리하고 뭐 미팅을 한다던가 작품을 뭐 보내고 받고 이런 게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전업 작가로 일을 하면서도 작품 활동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전체 업무 시간의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바쁠 때 기준이지만 그런 핑계를 많이 대는 것 같아요. 뭐 나는 시간이 없어서 뭐 작업량이 안 나와, 뭐 나는 돈이 없어서 작업을 못해 등등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졌을 때만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얼마 전에 올해 작가상 수상하신 양정옥 작가님, 그분도 작품 생활 그만둘 생각도 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 힘들게 작품 생활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좋은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작품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름다운 하루를 살면 아름다운 것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렇게 꼰대 같은 소리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내 초점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예술 활동이 보기에는 편하게 사는 것 같고 한량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출퇴근도 자유롭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하지만 되게 품이 많이 들어요. 정신적 에너지도 많이 들고 저는 직장 생활도 해봤고 제 사업도 해봤었으니까 업무 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미술 작가의 일은 업무 강도가 높은 거에 비해서 대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이걸 왜 하는 건가 싶긴 한데 근데 이거 말고는 정말 이 길 말고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해 혹은 시간이 없어서 못해 라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순간을 치열하게 살아도 모자란 것 같아요. 하지만 낯선 것이 아니라 익히 잘 아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소설이 때때로 등장한다. 좋은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새로운데 익숙한 거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히트치는 노래들은 뭔가 익숙해요. 너무 낯설지 않고 그 선을 잘 잡는 게 대중예술의 미덕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순수 미술은 완전히 새로워도 되죠. 완전히 낯설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충분히 좋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생활을 해야 된다 하면 이제 약간 얘기는 달라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이 갤러리에서 사고 팔고 거래가 될 수 있는 형태의 것이든 소위 말해 미술관 작가라고 하잖아요. 전시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뭐 아티스트 피를 받는 종류의 작업들 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 범주라는 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인기 있는 작가라고 할 때 이 말은 실제로 그 작가가 30살 이하 사람들에게 숭배된다는 의미다. 조지 오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 굉장히 신랄한 스타일의 문체를 구사하시고 속칭 좌파 꼰대 스타일이세요. 제가 국가무형유산 불화장 전수자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이 국가무형유산 불화장 보유자 임석환 선생님이신데 이제 그 매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는 전승 활동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 작년, 재작년 선생님 작업하시는 과정을 막 영상으로 찍고 막 책이랑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이 틱톡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냅다 좋아요를 눌렀죠. 괴불탱화를 작업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이 완전 풀로 나오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거기에 댓글이랑 그런 거가 막 뭐라고 하냐면 이런 분들이 뜨셔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뭐 어리신 분이겠죠. 뭘 잘 모르는. 근데 사실 한국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라는 분은 하늘이 내린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인데 젊으신 분들은 그런 온라인에서 미디어에서 잘 나오지 않으니까 뜨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그 SNS 시대에도 이 말은 아직도 통용되는 말인 것 같아서 참 이 통찰력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만에게 또 다른 성향이 없었다면 1920년에 젊은이들에게 그토록 깊은 호소력을 지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불경스럽고 도덕 폐기론적이며 냉소적인 성향이다. 세대 간의 갈등은 늘 일어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유난히 더 심했다. 한편으로는 전쟁 자체에 기인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혁명의 간접적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그 시절에는 지적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제가 공교롭게도 한 10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책을 연달아 읽었어요. 이거 다음에 읽었던 책이 비슷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서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세계대전이 있었죠. 전 세계가 전쟁의 화마에 휩싸인 시기였고 그 시기에 젊은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야기들을 보는데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냉소적이고 우경화돼 있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조지 오웰이. 근데 이게 남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현 시대가 지금 뭐 트럼프를 비롯해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그렇고 우익적인 인사들이 각 나라의 리더격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전쟁이 격화되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역사는 반복된다는 게 인간의 수명이 그래봐야 10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가 정권을 잡아서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100년 사이로 큰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양원에 계신 우리 허복연 할머니는 이제 한국전쟁, 일제강점기 다 겪으신 분이고 그 세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많이 돌아가셨고 그 이하의 세대들은 전쟁이라는 걸 교과서에서나 보고 겪더라도 굉장히 어릴 때 겪고 그랬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실상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뱃속이 빈 사람은 결코 우주에 절망하지 않는다. 아니, 그 문제에 관한 한 우주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는다. 지식의 역설이라는 말도 있는데 뭔가를 많이 아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하더라고요. 보이는 게 많으니까 그렇겠죠. 생각이 많아지고. 배고프고 당장 밥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주에 절망할 틈이 어디 있어요. 지식인들, 좀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배가 빵빵하니까 우주는 어쩌고 세계는 어쩌고 이러면서 절망하고 그럴 생각을 할 틈도 있는 거다. 조지 오웰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실업이 단지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문제만은 아니다. 아무리 최악의 시기에도 대다수 사람은 신통찮은 일자리라도 얻을 수 있었다. 문제는 1930년 무렵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 믿을 만한 행동이라고는 학문 연구나 예술, 좌파 정치 말고는 없었다는 점이다.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 이외에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종교계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하시던 분들 중에 걸출한 인물이 많으셨다고. 그 이유가 이렇게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겪으면서 배운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는 지식인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일제에 충성을 해야 되고 나라를 팔아먹어야 되고 아니면 누굴 가르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 검열당하고 이제 자기의 신념을 드러냈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전쟁통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한국전쟁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식인들이 종교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헌신을 하시면서 한국의 종교계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가져와 봤습니다. 작가에게는 재능도 필요하다. 그런데 재능이라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며 믿음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믿음은 정말로 믿는가의 문제다. 제 유튜브 콘텐츠 중에 미술 작가에게 필요한 재능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올린 게 있는데 그게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일 거예요. 재능이 있어야 된다 혹은 돈이 있어야 된다 등등 미술 작가가 되는데 필요한 것들로 꼽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뭐 잘 그리고 뭔가 잘 표현하고 그런 천재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끝까지 오랫동안 파고들 수 있는 어떤 관심사가 있다는 게 작가의 재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거장급으로 언급되는 작가분들은 대부분 심오한 한 가지 주제를 평생 밀고 가면서 연구를 하시고 그걸 토대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사람 인생 해봐야 100년인데 그 100년 동안 한 가지만 꾸준히 파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남다른 성취가 나오겠죠. 그만큼의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당연히 성취가 많을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전공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은 저는 그 친구가 얼마나 관심이 있고 한지를 볼 것 같아요. 제가 그 미술 작가에게 필요한 재능에서 언급했던 게 건강한 멘탈이었거든요. 건강한 멘탈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신뢰, 자기 확신인 것 같아요. 자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예술을 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자기 신뢰가 약했던 사람인데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 지경으로 작업을 한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런 자기 확신, 자기 신뢰, 자기를 믿는 것 정말 중요한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달리가 매우 독보적인 재능을 지닌 대생화가였다는 점도 함께 지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림이 자세하고 명확하다는 점으로 판단하건대 달리는 매우 열심히 작업하는 사람이다. 달리는 과시욕이 강하고 출세지향주의자지만 사기꾼은 아니다. 달리는 그의 도덕을 비난하고 그의 그림에 야유를 보내는 사람들보다 꽤나 많은 재능을 지녔다. 이게 이제 그 살바도르 달리예요. 그 초현실주의의 대표 작가로 꼽히는 살바도르 달리. 이 살바도르 달리가 자서전을 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책에 대한 비평을 하는데 조지 오웰 씨가 살바도르 달리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 미술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바도르 달리가 굉장히 독보적인 캐릭터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는 당연히 했을 것 같고 유튜버도 당연히 했을 것 같은 인물입니다. 셀피 찍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제가 생각할 때 앤디 워홀하고 거의 양대 산맥이 아닐까 싶은데 그 달리의 자서전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해요. 특히 달리의 성품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가 실력 좋은 화가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누군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유튜브 영상이든 작품이든 글이든 어떤 것들을 보고 그 결과물이 별로다. 영상 너무 구려요. 이 그림 별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참 쉬워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창작물을 만든 사람은 없던 걸 새로 만든 거잖아요. 물론 모든 창작물이 좋지는 않죠. 별로인 작품도 굉장히 많은 걸 알지만 사람들이 비난하기 때문에 간단히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에는 솔직히 동의하지 못해요. 그런 별로인 창작물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창작물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혼자서 걸작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그 작품이 나오기 전후에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고 여러 작품들, 여러 결과물들이 나왔을 때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작품도 나오는 거고 진짜 걸작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달리즘이라고 하죠. 그런 작품을 없애버려야 된다 하고 막 파괴시키고 최근에도 한성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창작자들이 창작자 윤리를 인식하면서 작업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에 수용되지 못하면 끝인 거거든요. 그것을 비난하는 거 간단하지만 사실 창작은 그렇게까지 쉽진 않다는 거. 그리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약간은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두고 지켜봐 주는 것도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이란 말은 절대 아니에요. 달리의 견해나 품성으로 볼 때 인간의 기본적 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는 벼룩만큼이나 반사회적이다. 분명 그런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런 사람들이 번성하는 사회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조지 오웰의 캐릭터와 달리의 캐릭터가 충돌하는 지점인 것 같아서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사람들은 충격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겁내고 그렇다고 충격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겁내기 때문에 예술과 도덕의 관계를 규정하지 못한다. 외설은 터놓고 논의하기 힘든 문제다. 아까 제가 뭐 반달리즘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잠시 했었는데 논쟁적인 논란이 되는 작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에 뭔가 메시지를 주니까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논란이 되는 것이 정말 이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논란인지 아니면 어그로라고 하죠. 자극적으로 이목을 끌어버리는 거. 그거는 거기서 끝이잖아요. 창작자들은 다들 그런 유혹에 시달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하면 눈길은 끌겠죠. 시선을 확 모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별로일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자중해야죠. 자중해 하고 내가 이 사회에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학교에서 창작자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진 않아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고 제가 사회에 나와서 이제 작품 생활하면서 저 스스로 공부를 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메이데이 전시라고 3학년 1학기 마치고 하는 전시가 있거든요. 전 조속과를 나왔으니까 많은 조각 작품들을 동기들이 할 거 아니에요. 옥상에 입체 작품을 설치한 동기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아니지만 어디 학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학교인지 갤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옥상 위에서 사람이 투신할 것처럼 약간 몸을 기울이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입상을 만들어서 옥상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서 자살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작자의 윤리에 대한 얘기를 지나가듯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면 조각 같은 경우는 그림은 2D잖아요. 조각은 3D이고 너무 실제감이 있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감각이 달라요. 조각은. 그래서 프로파간다로 나치나 소련이나 로마 제국에서도 조각품들이 많잖아요. 조각이 활용된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 끄는 게 에너지가 그림보다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미칠 여파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창작자 윤리인 거예요. 창작자 윤리라는 걸 뭐 배우고 그런 적은 없었고 그냥 알아서 공부를 할 사람은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달리가 훌륭한 소묘 화가이면서 혐오스러운 인간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쪽 사실이 옳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틀린 것은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름지기 벽이란 우선 똑바로 서 있어야 한다. 똑바로 서 있는 벽은 훌륭한 벽이며 그 벽이 어떤 목적에 쓰일 것이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벽일지라도 그 벽이 강제 수용소의 담장이라면 무너뜨려야 한다. 훌륭한 책이고 훌륭한 그림이지만 그럼에도 공공의 형 집행인에 의해 불태워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적어도 머릿속으로나마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예술가가 시민이며 인간이라는 사실에 함축된 의미를 회피하는 것이다. 저는 사실 조지 오웰 씨의 의견에 약간은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법으로도 대한민국 법으로도 작품은 작가의 소유물이거든요. 작가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다고 해서 파괴했을 때 이제 이걸 반달리즘이라고 하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저거는 불태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작품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이 말에 심정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정확하게 가름하는 입장에서는 동의하기는 어려운 의견인 것 같아요. 달리는 병든 세상을 나타내는 징후다. 중요한 것은 그를 채찍질해야 하는 악당이라고 비난하거나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는 천재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런 식의 일탈 행위를 과시하는지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살바도르 달리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나르시시스트였을 것 같아요. 자기과시적인 면이 강하고 별로인 사람인 거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언급이 돼 있는 분이라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갱단이 아닌 경찰 편에 서더라도 이는 단지 경찰이 훨씬 잘 조직되어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인데 이 역시 사실은 법이 범죄보다 훨씬 큰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힘 있는 자가 오르며 패자는 무참하다. 굉장히 계급적인 관점으로 모든 글을 보시죠. 아마 당대에는 조지 오웰이 강성 좌파였을 거고 많이 왼쪽이셨을 거예요. 저희는 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좌파 꼰대인 거지만 이런 시대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점도 옛날 고전 반열에 드셨죠? 조지 오웰도 고전을 읽는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아나키적인 마인드가 있죠. 미국은 실제 삶이든 허구이든 범죄에 대해 관대하고 심지어는 범죄자가 성공만 한다면 그를 찬양하기도 하는 성향이 매우 두드러졌다. 실제로 미국에서 범죄가 그토록 엄청난 규모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태도 때문이다. 예전에 무슨 영상을 봤는데 미국 마트에서 막 어떤 사람이 막 도둑질을 해가는데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신고해봤자 총 들고 있고 이러니까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보험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면은 더 많이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손해가 아닌 거예요. 가게가 털려도.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미국은 정말 자본주의 나라잖아요. 옳고 그름 이라는 걸 판단하는 게 이상해지는 사회가 되어 있잖아요. 그 징후가 이미 이 시절에부터도 나타나 있다는 게 참 뿌리 깊구나. 한국은 좋든 싫든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라서 유의하면서 생각해볼 부분이 아닐까. 물론 한국은 이렇게까지 범죄에 관대하진 않고 한국은 핸드폰 같은 것도 공공장소에 놓고 다녀도 아무도 손 안 대고 그런 건 있잖아요. 치안이 엄청 좋고. 근데 또 이상하게 자전거는 훔쳐가고. 난초는 없다에서는 결과적으로 힘을 얻기만 한다면 뭐든 한다.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동기가 공공연하게 드러난다. 자유형 레슬링이 권투보다 나쁘고 파시즘이 자본주의 민주주의보다 나쁘다는 의미에서 체이스는 월리스보다 나쁜 징후다. 지금 한국 사회는 돈이 벌린다면 뭐든 한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 어린 학생들도 몇억 받으면 몇십억 받으면 감옥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간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감옥에 간다는 거는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삶을 살더라도 그 돈을 가지겠다 얘기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건. 그래서 좀 슬프기도 했고 물론 그냥 장난이겠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선택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권력을 숭배한다. 그 포퓰리즘이 왜 득세하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 것 같아서 요즘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는 시절이고 뭐 그런 지는 좀 됐죠. 포퓰리즘이라는 게 왜 태동하는가. 그 이유는 복잡한 사항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 그걸 단순하게 해결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열광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트럼프가 그렇게 팬덤이 큰 이유이지 않을까. 진실성을 고수하고자 하는 작가나 저널리스트라면 누구나 적극적인 박해보다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좌절한다. 그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은 다음과 같다. 몇몇 부유한 이들의 손에 집중된 언론, 독점화되어 있는 라디오와 영화, 책을 사는데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 대중, 거의 모든 작가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몇 푼을 잡문을 써야 하는 현실.
작가가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작가의 견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국 문화원 등 정부기구의 간섭, 지난 10년간 전쟁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어느 누구도 전쟁의 왜곡된 영향을 피할 수 없었던 현실 등이다. 지금도 많은 시사점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작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박해는 좀 줄었죠. 하지만 요즘 최근에는 또 다시 우경화되면서 검열 같은 것이 살아났고 박근혜 정권 때는 뭐 공공연하게 블랙리스트가 있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오히려 작가들한테 훈장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글을 통해서 미국 진출을 하신 분도 있고 한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쵸 좀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 요즘은 미술 시장이 많이 발전했고 많은 분들이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전시를 찾아주시니까 이렇게까지 절망적인 분위기는 아니지만 사실 2018년, 19년도까지만 해도 이게 한국 미술은 답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K-팝, K-드라마, K-영화 이런 것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미술만 안 되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 한국 미술 시장이 굉장히 작아요. 정말 잘 된 해가 1년에 1조 시장이라고 하는데 1조라는 게 그 살아있는 작가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백 년 전 고미술까지 다 포함된 그 시장이 1조 시장이거든요. 정말 작죠. 지금 추경한다고 막 20조를 푸네 마네 뭐 이러는데 한국 미술 시장이 20년을 팽팽 돌아가도 20조가 될까 말까다 이런 슬픈 현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갈등했던 부분이 정부 지자체 이런 데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들이 많아요. 작가들한테 뭐 한 달에 뭐 50만 원, 70만 원, 뭐 30만 원 이 정도 돈을 주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끔 하고 그 결과물을 이제 작업물을 전시를 하고 이런 식의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그것도 사실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지만 운 좋게 당선이 돼서 활동을 했었어요. 심지어 그걸로 생계가 다 될 정도로 제법 했었는데 어느 순간 현자 타임이 오더라고요. 이게 맞나? 내가 작업하려고 지원 사업을 딴 건데 지원 사업을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원 사업을 열심히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남의 돈으로 작업하는 건 어렵다. 그리고 공공 지자체에서 원하는 방향성은 되게 뚜렷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이제 그 각 지자체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때 명백하게 사람을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해서 정책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먼저 쫙 돈이 돌고 뚜렷한 해결책이 없을 때 방법이 없고 돈도 좀 간당간당할 때 그런 것들이 예술 파트로 넘어와요. 해결하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너네들이 잘해봐 이런 식으로 유의미한 금액을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업에 있어서 자유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지도 않고 그렇다는 점이 단점이었죠. 근데 또 그만큼 아방가르드한 작업을 수용해주는 곳이 민간에는 없어요. 순수하게 비정치적인 문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처럼 두려움과 미움, 직접적으로 정치성을 띠는 충성심 등이 모든 이의 의식 표면에 가까이 올라와 있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떠오른 생각이 금지된 사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금기라도 정신을 마비시키는 전면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순수하게 비정치적인 미술 작품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정치성을 완전히 탈색하는 경향도 있고 미술 작가들이 정치 형장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비판을 받는 것 같기도 한데요. 미술이 정치성을 너무 전면에 드러냈을 때는 미학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꺼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할 때 중심에 있었던 민중미술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뾰족하게 달려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경향이 있죠. 명확하고 힘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이 사고해야 하는데 이렇게 두려움 없이 사고한다면 정치적 정서를 따를 수 없다. 창작자들에게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들 때 다양한 방면에서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창작은 항상 두려움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두려움 없이 사고하는 게 창작의 키포인트예요. 이거를 알고 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많은 것이. 한 사회의 구조가 노골적으로 인위적인 성향을 띌 때, 다시 말해 지배계급이 제 기능을 잃은 채 무력이나 속임수로 권력을 지킬 때 그 사회는 전체주의가 된다. 이거 너무 얼마 전에 한국이고
현재 세계 정세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역사는 항상 모든 걸 보여줬는데 우린 또 어리석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 최고의 작품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훌륭한 시는 가장 혹독한 신문체제 아래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산문 같은 경우는 너무 정치적으로 드러나 있고 내밀하기 때문에 검열에 취약한데 시는 함축적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일제강점기를 견디고 살아남은 문학작품들에 걸출한 시들이 많죠. 미술작품은 산문보다는 시에 가깝거든요. 문학으로 치면 시의 성격하고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견 정치에 둔감하고 무관심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적 자유가 말살되면 저널리스트, 사회문제 저술가, 역사가, 소설가, 비평가, 시인의 순서대로 차례차례 무력해진다. 장래에는 개인의 감정이나 사실적인 관찰과 관계없는 새로운 문학이 생길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러한 문학을 상상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이 문장이 너무 조지 오웰의 시대를 가늠하게 하면서 개인의 감정이나 사실 관찰과 관계없는 새로운 문학이 이미 생겼잖아요. 지금은 장르 문학이 순문학을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 시절의 문학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분화됐죠. 이 경찰 국가에서는 이단 사냥과 반역 재판이 끝없이 이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실은 대중의 불만을 전쟁 히스테리로 변화시켜 잠재우려는 획책이다. 이거 너무 요즘의 세태를 보여주는 문장이어서 가져왔습니다. 작가가 가진 견해는 의학적 의미에서 온전한 정신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하며 지속성을 지닌 사상의 힘과도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우리가 작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재능이며 이는 확신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제가 술 안 마시고 채식하고 미니멀리즘하고 요가하고 이러는 것이 저 자신을 가다듬는 과정이에요. 제가 좋은 상태에 있고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 때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조지 오웰 씨 같은 생각이죠. 제가 사상적으로도, 그러니까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벼려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언급해 주셔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의 기구뿐만 아니라 집단의 이념에 개인적으로 굴종하는 것은 작가로서 자신을 파괴시키는 일이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유해서 이 길에 왔잖아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절대 이건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 게 어떤 대가를 위해서 내 신념을 꺾지 말아야지. 나는 내 신념을 지키고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 예술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거를 침해하는 일을 용납하지는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다 내어주고 살 거면 뭐하러 예술을 합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뭐 월급 받는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하면 미술작가보다 훨씬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대다수 사람은 여가 시간에만 진정으로 살아있으며 일과 정치 사이에 아무런 감정적 연결성이 없다. 저는 일이 삶이기 때문에 거의 쉬는 날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8일 쉬었거든요. 지금 거의 1년의 반이 다 돼가잖아요. 근데 저는 작업실에 안 나간 날이 8일이고 그 8일도 일을 안 하고 쉰 게 아니라 전시 오프닝이 있다든지 작품을 옮기러 간다든지 밖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작업실에 못 나온 거지 일을 안 한 날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65일이 있으면 360일 정도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난 이렇게 노동을 많이 해 힘들어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제 자아 실현하는 일이고 제가 행복한 일이고 제가 자유로운 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20시간을 일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다들 저같이 행복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고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자신만의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게 되면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모두들 행복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예술은 프로파간다다 다 읽었고요. 생각보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짬짬이 즐겁게 읽었던 책이었고 조지 오웰 씨가 더 궁금해져서 조지 오웰의 다른 책들도 많이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요즘 스피노자를 읽고 있는데 스피노자 읽다가 이렇게 조지 오웰 평론집 읽으면 너무 재밌거든요. 스피노자 씨가 좀 지루하시더라고요. 이 다음 책은 사회과학 쪽 책인데 다음 주쯤 업로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책 리뷰 영상도 찍고 오늘 즐거운 하루인 것 같아요.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